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수요일에 들어온 역대급 외국인 선물 매도가 상당량 빠르게 청산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전부 되감겼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나스닥이 장중 매도세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상승을 제한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매도의 흐름이 더 강했는데요. 다른 거 다 볼 것 없이 어제는 채권 시장의 스탑로스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관련된 트레이딩 아이디어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현물 개장 동시효과는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선물은 그러지 않았죠. 전일 혼신의 힘을 다해 선물 매도를 때려 놓았던 외국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시가부터 강력한 손절매를 하였는데요. 갭 상승 1포인트도 모자라서 15분 동안 선물을 1,500억이 아니라 5천억을 빠르게 환매하면서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스크립트에서 이번 주 내내 개인이 위클리 콜옵션에 몰려 있어서 과연 상방 시세가 나올까 싶었는데요. 10시 30분까지 지수가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개인들은 전일 매수한 위클리 콜옵션은 이익이 난 대로 조금씩 청산했지만 한 주 내내 누적되었던 콜옵션 매수분은 본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내 콜옵션이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해하기만 했지 청산을 아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걸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보죠. 일주일 내내 개인에게 위클리 콜옵션을 좋은 가격에 잘 팔았죠. 그래서 이제 굳이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10시 30분까지 지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트레이트 상승했어요. 그래서 그때 콜 매도를 환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즉 마켓메이커가 아니라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 조금만 더 오르면 내 콜옵션 이익 되는데 라는 입장과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아직은 콜 매도 친 게 이익인데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면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충돌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시장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초반에 급등할 때 선물 미결제 액정이 크게 증가를 했다. 그러면 아마 콜 매도자들은 콜옵션 매도분을 손절하거나 롤링업을 결정했을 거예요. 미결 증가를 이 신규 매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결이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전일 매도 들어온 것이 손절매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누적적으로 선물 미결이 증가한 구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21일과 28일에 제가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양해 구합니다. 21일과 28일에 매도가 의미 있는 규모로 쌓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21일과 28일 매도 평균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선물 매도 평균 단가를 보면 아슬아슬하긴 해요. 자, 그런데 해당 기간의 옵션 변동성을 보면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죽었죠. 그러면 위아래쪽으로 배가랑 세타 감소폭을 반영해 준다면 선물은 346포인트까지 올라가야 해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종합하면 오늘 손절이 나온 부분은 초단기 트레이딩 포지션이지 21일과 28일에 들어온 중장기 관점에서의 숏은 손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보면 이 마켓메이커들은 개인이 위클리 콜옵션 누적 매수분을 당첨시켜 줄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일정 흐름을 잘 보면 오전 10시 30분에 홍콩 세션이 시작될 때까지는 일단 닥치고 손절매가 나왔어요. 그러나 그 뒤로 무려 20분 동안은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그 양매도장이 끝까지 진행될 거고,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게 그 개인이 콜 클래스만 손대고 풋 클래스는 거의 손대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풋 클래스까지 손댔다면 그냥 시장은 고가에서 느리느리 횡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풋 쪽에서는 별일 없었죠. 그래서 20분 동안 추가 상승에 실패하자 장중에 매수했던 포지션들 또 손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는 시가선까지 급락을 하게 돼요. 사실 여기서 중국 이슈라니 별 이야기로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시장이 그 모멘텀이 연속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슈에 이런 트레이딩 흐름이 좀 크게 나오는 것인데 그런 걸 갖다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때부터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위클리 콜옵션을 또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전에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숏커버를 하면서 급등할 때
이 콜옵션은 손도 안 댔던 개인들이 아마 장중에 야 전일 대비 3달러이 넘게 났는데 이거 조금만 더 올랐으면 이익 나는 건데 하다가 난데없는 급락을 맞으니까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자, 이때 거래 상대방을 보면 마켓메이커예요. 금융투자가 개인이 콜옵션 매수 효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그래서 결국엔 종가까지 지수는 전혀 오르지 못하면서 마지막에는 선물 손절매까지 나와서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되죠. 오늘 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위클리 옵션 만기 관련해서 개인이 콜옵션 물타기가 많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특히 개인이 이 콜 클래스에서만 적극적인 포지션을 잡고 풋 클래스는 손 안 댔어요. 그만큼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자 6월 15일 이후로 지수가 거의 매일 조금씩 오르내리면서 결국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는 2주 동안에 100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100포인트가 하락한 동안에 콜옵션은 사실상 매일 녹아내렸죠. 또 풋옵션도 뭐 제대로 된 시세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2주 동안에 이 정도 프리미엄 뺐다라고 하면 7월부터는 이 옵션 시세가 뭐 어느 쪽이 됐던 의미 있는 시세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긴장을 해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현물 이야기를 잠깐 하면 수요일이 분기 배당 기산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중 평균 선물 시장 베이시스가 2.2포인트 달했죠.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2.81포인트를 기록해서 이게 무슨 개콘텐고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마감 동시효과에 이제 현물 동시효과에 1포인트를 더 쳐내렸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강하게 보인 착시효과이고요. 거기에는 또 장중에 개인이 콜옵션 매수 물타기로 인해서 이 콜 고평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컨버전 포지션 하루짜리에 컨버전 포지션이 대량으로 쌓인 거예요. 그래서 종가에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온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600억 가깝게 매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종가에 이놈이 이 컨버전 차익거래 청산이 나오면서 얘만 갭으로 0.42% 하락을 했어요. 삼전은 이제 삼성전자의 눌림은 인위적인 눌림이었죠.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선물은 또 추가로 늘릴 수 있어도 현물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하기로 하고 오늘 그 메인이죠. 그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조심스럽게 상승했습니다. 뉴스플로로는 뭐 금융주가 강한 반등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변동성 매도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요 화면은 보면서 얘기할게요. 요건데요. 잘 보이나요? 네. 요 화면은 그 유로스탁스 50와 유로스탁스 600 요 지수를 비교한 거예요. 요 주황색 선이 유로스탁스 600 지수인데 요거를 보면 1분기의 고점 여기 1분기에 기록한 고점대 그리고 2분기의 저점을 연결한 요 자리에서 지금 다시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자리를 만약에 7월 들어서 이렇게 깬다. 그러면 이제 유럽 증시는 변동성 상승과 함께 지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근데 글로벌 증시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도 제가 왜 이게 50와 600를 비교를 했냐면 이 시총 상위 종목에 압축된 매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탁스 50이랑 스탁스 600을 비교하면 스탁스 50이 성과가 지금 7.75%더 좋죠. 그래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조정의 형태는 스탁스 50이랑 스탁스 600이 이 괴리가 좁혀지면서 마일드한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아니면 괴리가 더욱 커지면서 스탁스 50으로 시장을 방어하면서 스탁스 600을 패대기 치는 그런 거친 조정이 나올지 봐야 되는데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 보면 나스닥 지수가 눌리고 S&P나 러셀이 올라온 등 분위기는 이건 지금 마일드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자, 그런데 어제의 핵심은 증시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채가 단기물 위주로 계속 눌림이 이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장기물은 버티고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투텐 스프레드를 보면 이 2년물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10년물은 버티는데. 그래서 보면 그 일봉상 그 미국 2년물은 계속 뭐 빠지고 있지만 10년물은 양봉 나오면 다음날 음봉, 또 다음날 음봉 나오면 양봉, 또 음봉, 양봉, 음봉 계속 왔다 갔다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이 오후 2시에 유로존 국채가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채권 시장 일봉 흐름을 보면 하루는 양봉, 하루는 음봉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보면
미국 국채보다는 유로존 국채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요게 유럽 세션 개장 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 세션 개장 후 미국 국채 시장은 나름 버텼거든요. 근데 유로존 국채는 장기물 중심이 상승 흐름이 끊기면서 이게 설마 반전이? 라는 우려로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한 채 눌림이 이어졌어요. 이러면서 이 독일, 이탈리아 그 국채 선물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되돌려집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에 미국 신규 실업 수당권 건수가 의외로 컨센서스보다 크게 낮은 23만 9천이 나왔죠. 그러면서 일이 터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미국 2년물 국채가 그동안에 아주 철벽 지지선을 강하게 깨고 부러졌죠. 그러면서 단기물, 장기물, 미국채, 유로존, 국채 할 것 없이 다 급락이 나와버린 거예요. 요거인가요? 제가? 예. 이제 이게 미국 2년 국채, 이거는 미국 10년 국채, 독일 10년 국채인데 이 어제 다 그냥 이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작적 금리 상승을 단순히 뭐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또는 뭐 파월의 전일이나 무슨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냥 아래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니어 트레이더다, 이른바 스킨인더 게임을 하는 트레이더다라고 하면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올해 2월로 돌아가 보죠. 올해 2월로 돌아가면 이 SBB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 미국 단기 금리가 맨날 올랐어요. 2년 국채가 맨날 꼬라박았던 것이죠. 그때 시황을 보면 저는 이게 뭐 경제 지표 때문에 금리가 오른 게 아니라 뭔가 이거는 스탑로스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2월 한 달 내내 단기 금리가 오르던 것이나 이때죠. 이때 단기 금리가 오르던 것이나 이번에 단기 금리가 오르는 거 매일 올랐죠, 사실. 요게 외 현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6월에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그 매크로 이벤트가 의외로 채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2월에서 3월 사이의 구간에서는 단기 금리 올라, 장기 금리 올라, 뭐 10년물, 30년물, 뭐 유럽 다 금리 올랐죠. 자, 근데 이때를 보면 6월에만 보면 단기 금리만 올라요. 그리고 10년 국채는 전혀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금리는 못 올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럽의 독일 국채는 금리가 내려갔어요. 자,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이 투텐 스프레드를 보면 이 뭔가 이때는 사실상 모든 채권 금리가 올랐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2년물만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2년물만 금리가 올랐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장기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상처가 곪고 곪다가 이제 반기말 결산 보고를 코앞에 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규 실업 수상권 건수가 나왔었는데 사실 요즘에 매크로 이벤트 지표들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다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결산을 보고를 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손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어떤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면, 자, 올해 3월을 보면 2월 한 달 내내 밀렸죠. 다시 이걸 볼까요? 올해 이제 2년 국채가 이제 매일 밀렸어요. 금리가 맨날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3월 7일에 이제 그 채권 시장 스탑로스 빵빵 나오면서 3월 8일에 금리가 더욱 심하게 올랐고, 그러자 이제 3월 9일 목요일에 야, 이거 뭔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반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월 10일 금요일에 SBB 사태 터지면서 주말에 이사단이 나죠. 자, 그래서 나온 대책이 뭐냐면 BTFP라고 해서 이제 Bank Term Funding Program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이제 뭐냐면 은행이 보유한 국채랑 MBS를 대상으로 액면가 그대로 담보 인정해주고 1년 동안 단기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요 화면을 볼까요? 요 화면을 보면 이때 이제 3월 10일에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 3월 달에 엄청나게 이 프로그램 이용하죠. 또 4월에도 이용하고 5월에도 이용하고. 근데 6월에는 그 이용액이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그 6월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권 시장은 왜 이렇게 망가졌냐? 왜 이렇게 망가졌냐? 이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6월, 그러니까 반기 말로 갈수록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이 절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리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은행이 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유동성은 이 BTFP 프로그램이 해결됐다라고 봐야 돼요.
이걸로요. 그런데 북 자체의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쳐낸 게 아닌가. 이 BTFP 리포트가 매주 수요일날 발표되거든요.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에 수요일에 이게 의미 있는 숫자 증가가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이건 SBB 2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숫자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 북 관리 차원에서 그 보고서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기채가 언더슈팅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분기 들어선 다시 채권 매수 수요가 살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새로운 트레이딩 아이디어죠. 즉 타이밍이 문제지 이번 언더슈팅은 채권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만약에 미국이 수급에 의한 금리 상승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잉 대응 이런 것에 베팅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 과연 유로존 채권은 멀쩡하겠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미국 10년물과 독일 10년물의 그 스프레드인데 이 4월까지는 스프레드가 계속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월과 6월 들어서 스프레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죠. 이 22위원들, 특히 라가르드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긴축 기대감 유지하고 있는데 22위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22위원들 몇 명은 아니다. 약 9월에도 자동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 그런 생각은 좀 아니다. 지표를 보면서 얘기된다라고 하는데 라가르드도 마찬가지로 지표를 보면서 얘기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속해서 9월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고 또 일부 위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유로존 채권은 미국 국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월에 들어서 실제로 지표를 보고 하면 만약에 코어 CPI가 아직 꺾일 생각이 없다. 이런 게 드러나면 유로존 채권 시장도 저는 강하게 풀어줄 수 있다고 봐요. 자, 여기서 그래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뭐냐면 미국 국채 매수와 독일 국채 매도가 되겠어요. 즉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꺾일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냥 저는 네이키드로 독일 국채 매도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포지션에 대한 기대를 할 것은 지금 3분기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된다. 그러면 전후 복구 비용을 위한 유로존 국채 채권 발행 이게 러시를 이룰 텐데 요게 미국채 대비 상대적으로 유로존 채권이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3분기 들어서 이 스프레드 포지션에 숏을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야기가 너무 어렵나요? 이 멤버십 대상으로 업로드한 스크립트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준 차트를 함께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시장은 이 채권 시장이 스탑로스가 전부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통화 시장이나 상품 시장은 등락이 있었을 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특히 채권 가격이 스탑로스가 나면서 골드도 1900달러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골드는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빠르게 1915달러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안 횡보했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만 반기 마감 때문에 계속 이제 매수가 못 들어오고 손절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채권과 연동된 골드는 그렇지 않았다. 매수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기름도 유럽 세션에서 그리고 미국 세션 초반에 텍사스 기름 기준으로 70달러 여러 차례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0달러 안착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유럽 마감 무렵 매도세가 쏟아졌죠. 그래서 69달러 밀렸는데 이후 다시 반등을 해서 69.8달러를 마감했지만 이거는 특별히 재료 해석이고 할 것이 없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이 변동성 매도를 이어가면서 상승하자 함께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의 특이사항은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러셀이나 다우가 강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지수가 변동성을 죽이면서 계속 상승하니까 변동성 선물 7월물은 15포인트를 깨기도 했는데요. 밤 9시 30분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좋게 나오면서 채권 시장에 스탑로스가 터지는 등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게 돌아갔지만 지수 선물은 멀쩡했어요. 변동성은 전혀 오르지 않았죠. 하지만 이 프리마켓 효과가 눌리기 시작했고 미국 본장 개장 무렵에는 유럽 증시는 고점에서 얼마 밀리지 않았는데 미국 지수는 강보합까지 눌려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의 시장 흐름이 어제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미국 시장 수요일에는 특히 수요일 오전장에는 다우지수가 그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만 계속 당겼어요. 애플을 포함한 이 테크7에 대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당긴 면도 있었지만 그게 2분기의 주된 트레이딩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해당 포지션과 반대된 포지션을 갖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손절매를 하면서 애플이 또 신고가를 치는 등 그런 나스닥이 강세가 있었지만 목요일은 반대로
다우 지수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얻어맞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물론 개별 종목, 그러니까 특히 테슬라를 당겼다가 놨다면서 속도 조절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장중 내내 나스닥은 약세를 보이고 다우는 강세를 보였죠. 개별 종목 이슈로는 금융주가 전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서 급등을 한 것이 다우지수의 강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지난 2주 동안 6거래일 연속 음봉을 쳐만 등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이 반기말 앞두고 이번 주 들어 조금씩 양봉이 만들어지니까 숏 포지션을 일시적으로 철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머지도 보면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종목들의 조금씩 분산이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3분기 들어서 시장이 더 이상 모멘텀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들 종목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물론 그게 어떤 트리거로 동작할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S&P 지수 또한 6월 중순에 기록했던 이 4493.75포인트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낮은 변동성으로 낮은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걸려야만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쌍봉을 기록한 뒤에 작은 봉이 나온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장이 하락할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으로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그러면서 이젠 에너지를 축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숏포지션을 유지하되 레버리지는 낮춰서 대응한 것이 좋겠어요. 오늘도 나스닥 선물만큼은 이 올라오면 매도를 하라는 신호가 계속 나왔는데 변동성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장마감 무렵 일중 진입했던 숏포지션 청산 들어오면서 또 지수가 올랐죠. 그냥 일주일 내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 거에 불과합니다. 이 장중에 트레이딩을 한 사람이야 줄 쭉쭉 그어가면서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포지션 트레이딩을 한 사람은 이 구간에서는 매매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시장을 보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단순히 이 가격의 흐름이 아니라 그런 흐름이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후에 액션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종목들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 말고 다른 상품이라든지 채권들 이런 거 쭉 보면서 이런 흐름들이 왜 발생할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개별 종목들 보면 파페치랑 로빈후드 얘가 스파이크를 만들고 밀렸어요. 로빈후드는 이제 어제 고점을 치고 밀렸지만 이 중소형주가 살살 올라오고 또 크립토 시장 요즘에 강세 보이고 있죠.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로빈도 제가 매수를 시작한 지 1년 다 돼가죠. 근데 나름 싸게 매입한 데다가 작년에 절반을 더블짜리 청산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자체는 이익 상태인데 이후에 아주 징그러운 박스를 그리고 있어서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도 이제 파페치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자체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길게 투자를 한 스타일이라서 그냥 그러려 하시고 찰스 슈왑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6월 중순 이후로 금융주들이 꺾이기 시작할 때 찰스 슈왑은 이 베타가 커져 있으니까 다시 $50 하회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 크립토가 강세를 보여서 그런 것인지 일주일 동안 매일 양봉을 그리면서 벌써 $57에 올라오랬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7월 들어서 시장에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저는 트레이딩 기회는 얼마인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오늘도 징그럽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원데이 변동성인데 지난 16일부터는 계속해서 변동성 저점이 내려가고 고점은 12포인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콜매수에 제대로 또다시 매수가 들어왔다. 영혼을 다한 콜매수가 또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초반에 일단은 변동성도 올라서 시작을 했고 또 장중 내내 변동성이 끝까지 올랐죠. 그래서 13.09까지 마감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9일 변동성을 보면 11.75입니다. 예. 그리고 28일짜리는 13.54. 즉 내일 또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또 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변동성 7월물 선물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주황색이 변동성 선물이죠. 이 콘텐고가 한 1.8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2주차에 이제 변동성이 만약에 터진다. 즉 저는 다음 주도 초반에는 변동성이 크게 뜨진 않다가 횡보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변동성 선물과의 콘텐츠 폭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즉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S&P가 쌍봉을 딱 생성하고 첫 음봉이 나온 날,
그때가 이제 급락의 시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소설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목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로 이 초반에는 시장이 눌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추세적인 눌림보다는 징그러운 그냥 따주기장이 이어질 것으로 봐요. 그래서 추격 매도를 하거나 또 포지션 키우지 않고 현재 포지션인 선물 해지 매도 그리고 등가 품매수 계속 유지할 것인데요. 이제 V코스피 지수는 지금 11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뭐 다음 주가 뭐 본격적인 세타 하락의 영향권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여기서 프리미엄 하락을 노리고 양매도 잡거나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럴수록 포지션을 틀었다 부셨다 하지 말고 단순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번 월물에서 양매도 이익이 또 과하게 났다라고 하면 다음 월물에서는 양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게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반기 말까지는 포지션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 매수 그리고 독일 국채 매수 포지션 모두 잘랐어요. 일단은 시나리오가 틀렸죠. 수요일에 조금 이상 신호가 있어서 유로존 국채 매수를 좀 줄였는데 오늘 신규 실업수당 선거에서 발표 이후 분기 말 드레싱이 들어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채권 매수 포지션 모두 정리했어요. 하지만 유럽 세션 리뷰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음 주 수요일이 지나면 채권 시장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포지션 새로 잡거나 다른 형태의 스프레드 거래를 해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매도는 계속 유지 중입니다. 만약에 오늘 플러스로 돌렸다면 매도를 쌍포진씩 했는데 그런 흐름은 없었죠. 그냥 한 주 제자리였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포지션 증량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조만간 유튜브 채널을 리뉴얼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멤버십 대상으로는 스크립트 계속 올리든지 아니면 스크립트를 올리지 못했다면 그래도 소통의 장을 통해서 해외 시장 장중 브리핑을 계속 이어가는데 저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멤버십에 가입하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려요. 이게 뭐 카카오톡 대화방 이런 거와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하지 않고 제가 이 유튜브 멤버십 게시판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제가 심심풀이 브리핑 이런 거 하거나 뭐 남의 거 퍼와서 막 날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트레이더로서 시장의 고민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